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정보보호 개론 세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지난 노트에 이어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에서는 해시 함수, 맥, 전자 소명 세 종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시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의 이집 문자열을 고정된 길이의 이집 문자열로 매핑해주는 결정적 함수입니다. 이 매핑된 값, 이걸 해시 값이라고 하는데, 이 해시 값은 이 문자열을, 입력된 문자열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얘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고정된 길이의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해시 함수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를 다른 말로, 이 해시 함수의 결과값을 다른 말로 메시지 지문이라고 합니다. 저의 지문은 저를 나타내는 어떤 정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그것의 해시 값은 그 문자열을 대표하는,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해시 함수는 크게 5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요구사항은 압축을 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임의의 길이의 이집 문자를 고정된 길이로 바꾸기 때문에 압축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반대로 그 작은 길이의 메시지의 경우도, 이게 원래 예를 들면 이 출력된 해시 값의 길이가 160비트다. 그런데 내가 해시하려는 값이 24비트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 24비트를 160비트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압축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1기가짜리, 1메가짜리 엄청나게 1메가랑 1기가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매우 큰 데이터들도 해시 함수에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160비트만 줍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고정된 길이로 바꿔주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압축은 우리가 압축한 다음에 다시 풀면 원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해시 함수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결과값을 보면 이 결과값이 어떤 값을 이용해서 계산했는지 찾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공학적으로 또 연구적인 개념에서는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계산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하고 다른 거죠. 시간만 주어지면 이게 1000년이 걸릴 수 있는데 1000년 동안 돌리면 궁극에는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이런 공학이나 또는 연구에서는 사용하면 진짜 불가능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해시 함수가 갖춰야 되는 일방향성은 해시 값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떤 값을 이용해서 계산했는지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어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X'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일방향성을 얘기하기 전에 원래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건너뛰었습니다. 이 압축을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해시 함수는 X가 주어졌을 때 HX를 계산하는 게 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방향성을 갖춰야 되는데 HX를 보면
이 hx가 어떤 값을 x를 이용해서 계산했는지 뭘 이용해서 계산했는지 알 수 없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방향성인데 여기서 x'을 쓴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y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역과 치역이 있으면 정역은 엄청나게 큰데 치역은 작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값으로 매핑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이지만 계산을 했는데 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충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방향성은 실제 제가 x를 이용해서 hx를 계산했어요. 이게 y라고 하면 y를 여러분들한테 줬을 때 x를 계산할 수 있어도 일방향성이 깨지지만 x가 아니라 x 프라임 원래 y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값이 아니에요. 하지만 똑같이 y로 매핑되는 값을 어떤 값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그 해수는 일방향성이 깨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향성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의역이 치역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수의 특성상 충돌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해시 함수는 이런 충돌들을 찾기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 회피성, 충돌 찾기 어려워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는데 약한 충돌, 강한 충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강한 충돌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충돌을 찾는 것이 어려우면 약한 충돌을 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돌 회피성을 논의할 때 강한 충돌 회피성, 쉬운 것도 어렵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요 세 가지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방향성은 이 노란 것이 주어졌을 때 이 노란 걸로 매핑이 되는 이 하늘색 애를 어떤 것을 찾더라도 일방향성이 깨졌다고 말합니다.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일방향성은 해시값이 주어졌을 때 그 해시값으로 매핑이 되는 어떤 것이라도 찾게 되면은 일방향성이 우리가 깨졌다고 말합니다. 약한 충돌 회피성은 얘가 주어져요. x값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hx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이 주어졌을 때 얘 값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로 매핑이 되는 이런 파란색들을 찾을 수 있으면은 약한 충돌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강한 충돌은 충돌 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이 중에 임의의 쌍을 찾으면은 충돌 회피, 강한 충돌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를 찾든 노란색 두 개를 찾든 핑크색 두 개를 찾든 모두 강한 충돌을 찾은 거가 됩니다. 얘를 뒤에 가면 이제 생일 파라독스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이 되는데 생일을 기반으로 좀 설명드리면 약한 충돌은 김상진이 주어졌을 때 김상진과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한 충돌은 생일이 같은 임의의 쌍을 찾으면 돼요. 그럼 어느 게 더 쉬워요? 임의의 쌍을 찾는 게 이게 더 경우 수가 많죠. 그래서 강한 충돌을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강한 충돌을 찾는 것도 어려워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안전성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가 찾기 어려워야 된다. 얘가 찾기 어려워야 되는 거고 얘는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방향성은 나중에 보면은 그냥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강한 충돌은 조금은 이 생이 파라독스 개념 때문에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되돌아오면 현재 대표적인 해시 함수에는 SHA-1, SHA-2, SHA-3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모두 미국 표준입니다. 그래서 SHA-1이 표준으로 쓰다가 현재는 SHA-2를 쓰게끔 권장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SHA-2도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어서 SHA-3라고 하는 최신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SHA-3가 미국 표준이다. 이걸 쓰는 것이 이제 권장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생일 파라독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시 함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해시 함수의 안전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일 파라독스는 어떤 김상진이 있으면 김상진과 같은 생일이 있는 사람을 찾을 확률과 이미의 같은 생일이 있는 쌍을 찾을 확률이 필요한 그 사람 수가 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생일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생일이 균일하다고 가정하면은 총 가능한 생일이 365일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요일에 생일의 확률이 365분의 1이에요. 그러면 김상진과 같은 생일이 있을 사람을 찾을 확률이 50%가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냐면 183명이 필요한 겁니다. 183명이 있으면 이 중에 한 명은 김상진과 같은 생일이 같을 확률이 50%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김상진과 같은 생일이 있을 사람을 찾을 확률이 아니라 생일이 같은 이미의 두 사람을 찾을 확률이 50%가 되기 위해서는 몇 명만 있으면 되냐면은 23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23명이라는 것이 183명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기 때문에 이것을 생일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물론 파라독스는 아니죠. 실제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라독스는 아니지만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시 함수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은 해시 함수를 우리가 사람의 생일을 1에서 365로 매핑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은 이 해시 함수에서 충돌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약한 충돌을 찾기 위해서는 183명을 해보면 50%의 확률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충돌을 찾기 위해서는 23명만 검사해보면 그 중에 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는 그 입력값이 쌍이 50% 확률로 최소 하나는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충돌을 찾고자 하면은 23개만 검사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 23명이 어떻게 수치로 나온 거냐면은 이 가능한 값을 루트를 씌운 겁니다. 루트를 씌워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대략 23명이 나오고 그것이 강한 충돌을 찾을 확률이 50% 되기 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루트가 된다는 것을 실제 해시 함수에 적용을 해보면 SHA-1의 경우에는 해시 값의 길이가 160비트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해시 값의 수는 2의 160승입니다. 즉 여기서 말한 이 루트 가능한 범위가 2의 160승이 돼요. 그러면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x와 같은 값을 매핑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이거의 반 정도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의 159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하죠. 2의 159승계를 우리가 테스트해 봐야지만 약한 충돌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x와 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는 또 다른 x''을 찾는 것은 이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일 파라독스이기 때문에 임의의 쌍을 찾는 것은 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쉽다는 거예요. 즉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의 루트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2의 80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2의 80승, 80비트의 안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약한 충돌은. 160비트를 쓰면은. 그래서 이 개념이 대단히 그 해시 함수의 안전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2의 80승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해시 함수는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해시 값의 길이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256비트를 사용하는데 256비트를 사용하니까 안전성이 2의 256승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해시 함수는 그것의 안전성이 얘의 반으로, 반이 아니라 루트로 줄어드는 거예요. 스퀘어 루트로 줄어들어서 256비트면은 2의 128승, 128비트 안전성을 가지는 형태가 됩니다. 해시 함수의 용도. 해시 함수는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해시 값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원래 값을 그 해시 값으로부터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해시 함수는 정보 보호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전자 서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전자 서명 알고리즘 아직 소개는 안 드렸지만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암호 기술 적용해서 이제 서명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메시지의 길이가 크면 그만큼 서명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일반적인 암호 알고리즘들, 함수들은 입력이 일정한 크기이면 그것의 출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대칭과 비대칭 알고리즘은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은 그것과 같거나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암호 기술을 바로 메시지 자체에 적용하면 예를 들면 뭐 몇 기가짜리 데이터에 서명을 했다. 그럼 서명 값도 몇 기가가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속도도 향상시키고 서명의 크기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대신할 수 있는 해시 값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명의 크기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 서명의 해시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충돌 회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똑같은 M'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서명 값은 메시지 M에 대한 서명이 아니라 M'에 대한 서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자 서명의 크기와 계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해시 함수는 반드시 충돌 회피 해시 함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용도는 이 무결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해시 값을 같이 유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메시지가 변하게 되면 이것의 해시 값은 원래 거하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낮아요. 충돌이 발생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낮습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일부 바뀌었을 때 해시 값을 계산해서 이 값과 이 값이 일치하는지 보고 일치하지 않으면은 메시지가 변조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거나 파일들을 다운받을 때 그 제공하는 측에서 해시값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해시값을 계산한 다음에 공개되어 있는 해시값과 비교해서 일치하면 그 다운받은 자료는 원래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파일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값이 다르다. 공개되어 있는 해시값과 내가 다운받은 파일의 해시값을 계산했는데 다르다. 그러면은 중간에 변조됐거나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파일에 뭔가 바뀐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이 해시값을 공격자가 바꿀 수 없어야 돼요. 만약 공격자가 바꿀 수 있으면 공격자가 메시지를 n'에 바꾸면서 모두 바꾸면 돼요. 해시값도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바뀌었지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해시값을 통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뒤에서 이제 소개하는 맥이라는 것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해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10장에 가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브라우저가 있고 웹서버가 있는데 이 브라우저에서 이 웹서버가 제공하는 웹서비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에서는 이 바보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뭘 저장하냐면 바보의 해시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보라고 입력돼서 이 바보가 네트워크상으로 전달되지만 서버는 확인할 때 바보와 저장된 값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스워드의 해시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 해시값과 저장된 해시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치되면 통과, 로그인을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패스워드 대신에 패스워드 해시값을 저장하는 이유는 뭐가 되냐면은 이 저장된 파일이나 DB가 노출되더라도 패스워드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패스워드 해싱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보완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대단히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 해싱에 대해서는 좀 더 들어가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0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이라는 네 번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맥은 해시 함수의 변형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해시 함수는 입력으로 메시지만 받습니다. m을 받아서 hm 값을 계산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해시 함수의 입력은 메시지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값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메시지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시 값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저장해 놓고 공격자가 요 파일 또는 메시지와 해시 값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은 메시지를 n'을 바꾸면서 해시 값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무결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메시지가 변조됐는지는 해시 값 가지고 확인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맥을 이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맥은 메시지 인증 코드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만 받지 않고 생성을 할 때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비밀 키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맥도 실제 맥이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키와 m을 받아요. 메시지를 받아서
값을 주는데 이 값도 고정된 길이의 값입니다. 해시 함수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고정된 길이의 값을 주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메시지를 m'으로 바꾸고자 하면은 맥 값도 이렇게 바꿔야지만 되겠죠. 그래야지만 변조됐다는 것을 알 수 없는데 공격자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K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를 모르면은 유효한 맥 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을 위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결성 서비스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해시 값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맥이라는 거예요. 이 맥에서 사용하는 키는 대칭 키입니다. 그 얘기는 생성하는 사람과 확인하는 사람이 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로 메시지와 맥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비밀성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결성은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 받은 사람은 M을 받은 다음에 맥 값이 있죠. 그러면 이 사용자도 여기가 A고 B면 둘 다 K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B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 M을 계산한 다음에 이 값과 받은 맥 값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일치하면 이 M이 전송 과정에서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은 해시 함수인데 메시지만 사용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키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키는 대칭 키이다. 즉 생성하는 자하고 확인하는 자가 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맥 함수, 맥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은 전용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맥 함수를 위한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HMAC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시 함수가 있는데 메시지와 K를 같이 넣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단순하게 K를 같이 결합해서 해시한다고 해서 맥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입력 자체가 키와 메시지죠. 그래서 입력 하는 방법 자체가 함수 자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입력 받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뭔가 그 암호화된 결과로부터 뭐를 취해가지고 고정된 값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값은 이제 맥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맥도 마찬가지로 충돌 회피를 제공해야 됩니다. 일방향성도 제공해야 되겠고 충돌 회피도 제공을 해야 돼요. 즉 맥은 해시 함수와 똑같은 요구사항을 갖고 있고 플러스 위조가 가능하지 않아야 됩니다. 위조가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맥도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그 자체가 원래 충돌 회피 함수니까 되겠는데 얘는 기본적으로는 충돌 회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만들 때는 뭐가 제공이 돼야 돼요? 요 두 개가 제공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해시 함수와 맥은 이 노트 살펴본 해시 함수와 맥은 주로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결성 서비스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해시 함수만 사용해서 무결성을 보장하게 하려고 하면 공격자가 메시지뿐만 아니라 해시 함수도
해시값도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변조를 해가지고 무결성을 보장 안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변조되더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맥이 있습니다. 근데 맥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뒤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닐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얘를 함부로 조작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수시측만 볼 수 있게끔 암호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공격자들이 메시지는 우리가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아서 그대로 전달하더라도 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이 해시 값을 바꿀 수는 없겠죠. 바꾸려고 하면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얘를 다시 K로 암호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키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개된 해결책 말고 여러 해결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해결책을 살펴보면 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좀 더 무결성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해결책 1의 단점은 뭐냐면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K를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신하는 사용자도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지만 자신도 받아서 맥값을 계산한 다음에 수신한 맥값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서명은 서명자는 -KA로 서명키로 전자서명을 하지만 확인하는 사용자는 그것에 대응되는 확인키만 있으면 돼요. 이 개념은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 개인키, 공개키 개념입니다. 즉 전자서명은 양측에서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도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 방지라는 측면에서도 우수합니다. 이 값은 누가 만들었지 하고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K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서명에서는 A의 개인키, A의 서명키는 오로지 A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용자가 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A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인 방지에 절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책 2의 단점은 비용이 얘보다는 많이 들어요. 맥 함수는 해시 함수 기반이면 HMAC이고 또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 이용하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서명은 이제 공개키 기술이고요. 공개키 기술은 대칭 기술보다는 훨씬 상대적으로 느린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보다는 또 해시 함수가 더 성능이 빠른 그런 함수입니다. 따라서 해결책 1이 성능 측면에서는 월등히 해결책 2보다는 우수하다라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아까 설명한 것처럼 M과 HM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무결성만 제공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무결성과 비밀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 인증 암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기본적으로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상용 서비스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상용 서비스들은 인증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암호화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와 메시지 해시 값을 함께 암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시 값이 아니라 맥 값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맥을 사용할 때 키가 다르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키는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키를 여러 개의 용도로 사용하면은 키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항상 새로운 용도, 다른 용도이면 다른 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메시지에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 이 경우에는 맥 값을 넣지 않고 메시지는 그냥 암호화하고 별도로 맥 값을 따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비밀성을 제공하고자 동시에 제공할 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맥KM이라고 하는 건 M에 대한 맥값이니까 이 맥값은 M에 대한 비밀성을 보장하진 않아요. 물론 이 맥은 메시지를 뭐 160비트, 256비트로 뭔가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으로부터 원래 값을 다시 얻기는 일방향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시함수도 그렇고 맥도 그렇고 어떤 정보도 한 비트의 정보도 노출하지 않는다고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맥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일방향성 충돌 회피를 제공해야 되지만 M에 대해서 어떤 한 비트의 정보도 절대 노출하지 않는다고는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안전하진 않다. M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2는 사용하지 않아요. 더 많이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 바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방법 1보다도 방법 3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메시지에 대해서 맥값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호 결과에 대한 맥값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을 encrypt then mac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암호 결과에 대한 맥값을 제공합니다. 이것의 무결성이 깨지면 당연히 복화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이 맞다 그러면 이 M도 올바른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그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자가 전달한 M 값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 사용자가 M을 암호한 거고 그 암호화된 결과를 에 대한 무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C는 송신자가 전달한 C라는 것이 C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에 대한 무결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방법에 더 이 방법 1과 비교해서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이 방법 1은 이제 무결성을 확인하려면 무조건 복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복화를 하지 않아요. 얘부터 확인한 다음에 무결성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복화를 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더 안전하다,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약드리면 메시지를 암호할 때 그냥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암호하지 않고 인증 암호화라고 하는 것을 한다.
인증 암호화는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과 맥 함수를 결합한 것이고, 그 결합할 때 어떤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고 권장하냐면은 encrypt then 맥 방법, 즉 메시지를 암호하고 나서 그 결과 암호문에 대한 맥 값을 계산해서 같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암호 알고리즘 제외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5가지 암호 알고리즘 중에 마지막 알고리즘입니다. 전자 서명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손으로 했던 서명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 서명과 전자 서명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 서명은 수학적으로 서명자를 검증합니다. 수학적인 함수로 서명값을 만드는 것이고, 이 서명값이 유효한지도 수학적으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명은 보통 원서명과 눈으로 대조해서 검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전자서명이 훨씬 더 안전한 것이고요. 특히 전자서명의 안전성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자마다 같은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명은 사용자에 따라서 위조할 수 있는 게 많이 다르죠. 그렇죠? 제 서명과 제 어머님 서명, 부모님 서명은 위조할 가능성이 매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서명과 또 다른 사람이 쓰는 서명과 위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동일하지 않겠죠, 안전성이. 보통은 서명은 이제 위조라는 측면보다는 보기 좋냐, 얼마나 팬시하게 보이냐가 또 더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자서명은 그런 건 없는 거죠. 일반 서명은 문서 위에 하지만 전자서명은 보통 문서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서명은 문서 위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메시지가 있으면 서명 값은 별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별도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서명은 여전히 문서에 의존해야 됩니다. 이 문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위조 문제, 공격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 서명은 서명마다 동일한 형태를 지니지만 전자서명은 문서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서명하는 문서마다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명값이, 김상진이 한 서명값은 늘 문서마다 달라지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서명은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원본과 복사본이라는 개념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논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서명의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자서명은 기존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했던 것들을 정보화, 디지털화한 거예요. 그러면은 디지털화하기 이전에 우리가 손으로 했던 전자서명이 갖춰야 되는 요구사항을 전자서명도 그걸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 말고 디지털화했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던 것들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만족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즉 어떤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디지털화하지 않은 서비스를 디지털화했을 때
기존의 것들이 만족해야 되는 걸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 디지털화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 또는 문제점들을 같이 해소를 해야 돼요. 이것만 만족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일반 서명은 이 서명을 보면 누가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증이라는 거고요. 위조가 어려워야 되겠고 나중에 내가 서명한 것을 부인할 수 없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일반 서명이 실제로 얼마나 안장이 제공하는지는 논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전자서명도 요 세 가지를 제공해야 돼요. 이 서명을 보면 누가 서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위조할 수 없어야 되겠고 나중에 김상진이 서명해 놓고 서명하지 않았다고 우길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서명자마다 서명이 독특해야 돼요. 김상진이 A라는 문서에 서명한 값하고 홍길동이 똑같은 문서 A라는 문서에 서명한 값은 달라져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서명값은 문서에 의존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값이 필요합니다. 서명자마다 다른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서명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사용자가 서명한 값하고 B라는 사용자가 서명한 값은 메시지가 같더라도 뭐가 달라져요? 서명값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키를 이런 키를 쓰기 때문에 위조가 이 서명키가 없으면 위조할 수 없어야 되겠고 이 서명키는 그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서명키로 서명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부인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인 방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서명키의 분실, 노출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 방지는 무조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명키를 분실했어요. 그러면은 공격자가 제 서명키를 제가 A예요. 근데 A가 -K로 메시지를 쭉 서명하다가 어느 시점이 됐는데 분실을 했어요. 그래서 공격자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이걸 이용해서 막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A가 내가 안 했다고 부인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방지는 뭐에 의존하냐면 A가 갖고 있는 서명키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서명키를 A가 분실하거나 노출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는 부인 방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A가 나 노출했어. 노출하지 않았는데도 노출했어. 그렇게 우기게 되면은 이거는 부인 방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실했은 거를 신고를 해야 되겠고 그럼 신고를 하면 이 전후로 이 이후에 서명된 것들은 이제 부인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서명한 거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전자 서명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기존에 손으로 했던 일반 서명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즉 우리가 문서에 이렇게 서명했는데 얘를 오려가지고 다른 문서에 붙였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해요?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기존 일반 서명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사용 불가, 변경 불가가 있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서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야 된다. 즉, 이 서명값을 다른 곳에 붙였는데 유효하면 안 되겠죠. 이
서명값이 메시지 m에 대해서 유효한 서명값이면은 메시지 m'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서명은 메시지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뭘 이용해요? 서명 키를 이용합니다. 위조와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명 키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 불가. 한번 사용한 거를 다시 또, 이건 아니고 변경 불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또 얘를 여기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변경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변경할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이 서명은 메시지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전체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명 시간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부인 방지와 연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한 부인 방지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홀로 하는 거예요. 홀로. 따라서 보통의 우리가 전자 서명은 알고리즘입니다. 즉 김상진이 자기의 키를 갖고 혼자 서명값을 만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부인 방지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KA로 쭉 잘 가고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시점이 됐을 때 분실했어요. 또는 노출됐어요. 뭐 공격자가 칼을 갖고 와가지고 저를 협박해가지고 제가 피치 못하게 부득이하게 제 키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주는 시점이 되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라면 신고된 이후에 만들어지는 서명은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되는 거죠. 이 신고 후에 된 서명이 유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메시지에 시간을 추가합니다. 시간을 같이 넣어서 서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시점에서 공격자가 뭘 할 수 있냐면 -K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와 옛날 시간을 붙여가지고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T는 이 신고 이전 시간이지만 이 서명은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냐면은 중재 서명이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작성을 할 때 당사자 간에만 하지 않고 공증인을 둬서 증인이 그것을 보게끔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재 서명 방식에서는 서명자가 홀로 서명해서 메시지를 만드는데 이것만 있으면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서명값을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한테 줘야 돼요. 그럼 중재자는 이 서명값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명을 또 해줍니다. TS라는 값을 가지고. 근데 이 중재자는 요것을 서명할 때 TA 값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유효하면 서명을 해주고 이 서명값이 현재 시간에 봤을 때 과거 시간이면은 확인을 안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공격자가 키를 확보하더라도 옛날 과거 시간에 대해서 유효한 서명값을 못 얻어내는 거예요. 그 사용자는 A의 개인 키를 갖고 있지만 중재자의 키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중재 서명 방식이다. 부인 방지와 연관해서 왜 중재 서명 방식이 필요한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DPKI 설명드릴 때 블록체인이라는 걸 설명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연습 문제에도 제가 제시하지만 이 블록체인이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명값을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이 문제,
나중에 노출됐을 때 부인 방지가 안 되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실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숙제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대한 분류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까는 아니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 설명드릴 때 설명한 것처럼 결정적인 알고리즘과 확률적인 알고리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알고리즘이 확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알고리즘은 당연히 결정 알고리즘이겠죠. 그런데 확률 알고리즘이면은 메시지와 서명 키가 같더라도 늘 서명 값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확률이고, 확률 알고리즘이 좀 더 안전성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서명할 때마다 이 값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의 우리 전자 서명 알고리즘은 이 형태를 사용합니다. 첨부 형태의 전자 서명.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해시 함수를 사용해요. 아까 해시 함수를 왜 전자 서명이 사용한다? 서명 크기를 줄이고 서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S는 서명값은 해시에 대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서명을 확인하려면 사용자가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용해서 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할 때 메시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기보다는 메시지가 매우 작으면 이런 형태도 가능해요. 메시지 복구 가능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즉 그냥 메시지를 -K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를 확인할 때는 +K를 쓰게 되겠고 +K로 복구하면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를 서명 값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는 메시지가 크면 서명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에 사용하는 형태는 이 형태,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메시지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해시 값에 서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